여야가 균형을 잡고 보수와 진보도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 하나 바꿨는데 대한민국의 국격이 올라가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의 투표가 지역의 미래를 바꿉니다. 2022 지방선거 민심의 선택. 여러분 투표하셨습니까? 네,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셨을 텐데요. 6월 1일 오늘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졌습니다. 17명의 광역단체장을 비롯해서 기초단체장, 교육감 등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와 함께 7개 지역에선 재보궐선거도 실시가 됐습니다. 여러 장의 투표 용지가 말해주듯이 이번 선거야말로 다양한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이 끝난 직후 치러지는 선거라 사실상 대선 연장전의 성격도 갖고 있는데요. 여야가 85일 만에 또다시 전장에 나서 정권 안정론과 견제론을 외친 6.1 지방선거. 이번 선거에서 민심은 또 어떤 선택을 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잠시 후면 당선자의 윤곽이 출구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일반 유권자 투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 격리 유권자의 막바지 투표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약 28분 후면 투표의 마감과 함께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집권 초반 전국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으로 꼽히는 6.1 지방선거. 그 의미와 결과를 꼼꼼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100분 동안 생방송으로 투표 상황과 예상 판세, 각 정당과 주요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를 살펴보고요. 또 전문가와 함께 선거 결과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국회 방송이 준비한 2022 지방선거 민심의 선택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들을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소에 나가 있는 강민지 기자 연결해서 이 시각 자세한 투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민지 기자. 네, 저는 지금 소공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투표소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방역복을 입은 투표 관리원들이 보이는데요. 현재 확진 격리자들의 투표가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4,000여 개소에서 진행됐습니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교육감 등 모두 7개의 선거가 치러졌고요. 보궐선거 지역구는 1개가 추가돼 총 8장의 투표지를 받았습니다. 아침부터 나와 저희가 투표소 분위기를 살펴봤는데요. 사전투표 때와는 달리 다소 한산한 분위기였습니다. 투표자를 찾은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더 걱정되는 거는 내 표가 어디로 가지 않을까. 나라 살리는 사람, 국민이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꼭 됐으면 좋겠어요.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투표하게 됐습니다. 오후 6시 기준 투표율은 50.0%로 4년 전인 제7회 지방선거 같은 시간대와 비교하면 10.2%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가장 높았던 곳은 57.8%의 전남, 가장 낮은 곳은 36.9%의 광주입니다. 다만 확진자 투표를 포함한 최종 투표율은 잠시 후인 오후 8시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난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율이 20.6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을 거란 전망이 많았는데요.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인 60.2%에 미치지 못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강민지 기자, 지난 대선 때는 확진자 투표 관리가 부실해서 논란이 크게 됐었는데요. 오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일반 유권자 투표가 모두 끝난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대선 당시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투표 시간이 겹쳐 혼선을 빚었던 만큼 이번에는 30분 여유를 둬 투표 시간을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다만 사전 투표 때의 8시가 아닌 오늘은 오후 7시 30분인 만큼 그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직 투표를 못하신 확진 격리자들은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시면 투표하실 수 있고요. 신분증과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PCR 또는 신속항원 검사 확진 통보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는 확진 격리자 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이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오후 7시 30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당선자 윤곽은 자정께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요. 경기지사 등 격전지의 경우엔 내일 새벽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공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서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네, 6시 현재 전국 투표율이 50.0%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이번엔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개표 상황실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채원 기자, 상황실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선거 승패가 판가름 나는 순간을 기다리는 이곳 상황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재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 등 선대위 지도부가 속속 상황실에 도착하고 있는데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총괄 상임선대위원장도 잠시 후 이곳 개표 상황실을 방문합니다. 이 위원장은 투표가 종료되는 오후 7시 30분부터 무대 위에 설치된 TV를 통해 지도부와 함께 출구조사와 개표 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앞서 SNS를 통해 투표 동료에 나선 선대위는 그동안 내세웠던 중앙과 지방 정부 간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이재명 위원장은 균형을 이루기 위한 단 하루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투표장으로 가서 안정된 삶을 선택하자며 투표해야 이긴다고 호소했고, 윤호중 박지원 위원장도 균형 있는 민주주의를 위해 귀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임 기자, 최종 투표율이 지난 지선보다 낮은 50%대 초반에 그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번 선거 판세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투표율이 낮으면 조직력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지선과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조직 기반이 강해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다만 이번 선거가 민주당에 불리하다는 판세 분석에 지지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고 투표장에 가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등 4곳에서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4곳에서 격전지 한두 곳을 더해 최대한 선방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지선과 함께 치러지는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과 제주을 등 최소 2곳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와 격전지 경기도에서 김동연 후보가 승리한다면 민주당이 내세웠던 정권 견제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해 재보궐선거와 대선에 이어 이번 선거까지 패배하면 당내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로 가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 거는 기대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동기 기자, 상황실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 개표 상황실을 마련했습니다. 이곳은 지난 대선 당시 상황실로 꾸려졌던 곳이기도 한데요.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는 잠시 후 7시 30분부터 이곳에서 출구조사와 개표 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지금 시각이 7시 9분을 넘어서고 있는데 출구조사 발표 시간이 가까우면서 현재 상황실은 취재진들과 당직자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상황실에 도착해 있는데요. 이곳 개표 상황실 전면에는 광역단체장 후보 17명과 보궐선거 후보 7명의 사진과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개표가 본격 시작되고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면 사진과 이름에 당선 스티커가 붙게 됩니다.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선거 투표율이 예상보다 저조하자 SNS를 통해서 선거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투표로 결론난다며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한미 정상회담 등 호재가 이어지면서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자체 조사 분석 결과 17개 광역단체장 중 10곳 이상, 보궐선거는 7곳에서 4곳 이상을 선거에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 판세가 이대로 이어진다면 전국적인 압승을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마지막 집중 유세를 펼치면서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는데 정권 안정론을 내세우면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 권력도 함께 교체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뤄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선거에 가장 관심을 끄는 지역은 민주당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과 맞붙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인데요.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기간 동안 현장 원내대책회의를 이곳에서 열었고 이준석 대표는 계양을 지역의 선거 운동원으로 등록하고 또 사전투표도 하고 어제는 마지막 유세를 계양을 해서 할 정도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윤현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접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서 국민의힘은 계양을 선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네, 이 시각 현재까지도 투표가 진행이 되면서 그동안 투표를 독려해온 여야 모두 투표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오늘 투표가 끝날 때까지 당과 또 선거에 나선 후보들 이 투표 상황을 손에 땀을 쥐면서 지켜보고 있을 텐데요.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집중해서 살펴봐야 할 격전지 장정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3주 만에 실시되는 선거인 만큼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새 정부에 힘을 싣느냐 아니면 새 정부에 대한 견제냐 성격이 강합니다. 여야 모두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과반 이상 승리를 목표로 오늘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지역별 주요 격전지를 짚어드립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당대표 출신의 5선 정치인과 서울시장 최초로 4선에 도전하는 중량급 정치인들이 맞붙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맞대결인데요. 이 서울의 부동산 민심은 누구를 선택할까요? 다음은 인천입니다. 여야의 놓칠 수 없는 승부처죠. 재선을 노리는 민주당 박남춘 후보와 시장직 탈환에 나선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인천시장 선거로 4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전현직 시장의 리턴 매치, 팽팽한 수도권 판세 속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경기도로 가봅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는 단연 경기도가 꼽히는데요. 이 새 정부의 국정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여당과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하는 야당, 모두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 지역입니다. 이 경기지사 선거는요, 민주당 김동연,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이른바 20대 윤심으로 경륜대 젊음으로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34년 국정 운영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또 가치를 정체로 옮기고 추진력으로 일을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로서 보이는 일꾼이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개선할 수 있고 도와드릴 수 있는 집권 여당의 힘 있는 후보이자 71년생 젊은 후보로 역동적인 경기의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심의 풍향계로 불리는 충청, 특히 충남 지역은 수많은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톡톡히 해온 곳인데요. 충남지사 선거는 12년 민주당 도정을 이어가겠다는 현직의 민주당 양승조 후보와 충청의 아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도정 교체를 이루겠다는 국민의힘 김태형 후보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강원지사 선거 살펴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린 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보수 적자를 자처하는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대표적인 운동권 출신 대 공안검사 출신 두 후보 맞대결에 강원도를 넘어 전국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격전지도 살펴봅니다. 이번 재보선 지역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곳, 바로 인천 계양을인데요. 대선 후보 대 무명 정치인이 만났습니다. 대선 패배 후 2개월 만에 정계 복귀를 선언하고 원내 입성을 노리는 거물급 정치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20년 넘게 지역을 지켜왔다는 토박이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의 격돌, 승자가 누구일지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한테 입법의 기회를 주시면 아예 법으로 공공 주요 서비스
기관시설 절대 민영화 못하도록 법으로 막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아직도 뭔가 좀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밑바닥이 지금 전혀 다르다. 아까도 했지만 공정과 상식이 뭔지 잘 아는 우리 계약 현명한 국민들이다. 경기 성남 분당갑은 신화의 주역들이 맞붙었습니다. 웹젠과 안랩이라는 IT 기업을 성공가도에 올려놓은 주인공들이자 수천억 원대 자산가라는 공통점을 가진 민주당 김병관 후보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경기도의 강남으로 불리는 분당 구민들은 누구를 선택할까요? 원주갑은 삼선 원주시장의 민주당 원창목 후보와 MB맨으로 불리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공보실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박정아 후보가 격돌했습니다. 원주 구석구석을 꿰고 있다는 원 후보와 힘 있는 여당을 앞세운 박 후보. 오늘 그 마지막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오늘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격전지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방송 장장현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 만에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 성적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압승을 기대하며 최대 13곳의 광역단체장 자리를 넘보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악재들 탓에 4곳 이상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 당이 보낸 판세를 김동희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이번 지방선거 흐름은 4년 전과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17곳 광역단체장 결과는 14대 3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승리였지만 국민의힘은 4년 전 참패를 서력하겠다는 각오로 적어도 9곳의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보수지역 영남 5곳과 서울, 강원 그리고 충청 남북도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등 취임 직후 컨벤션 효과를 이어가면서 국정 안정론에 더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입니다. 민주당에 비해서 유리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과반수 17개 시도 중에 과반수 8개를 9개를 사실상 목표로 했는데 조금 유리하지 않는가. 더불어민주당은 전통적 진보 텃밭인 전북, 전남, 광주 등 호남과 제주시를 확실한 우세 지역으로 꼽고 최소 4곳 이상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성비위 사건 등은 악재지만 정부 견제론을 부각하는 동시에 인물론을 강조하며 막판 뒷심을 발휘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도덕성도 부실한 후보들과 상대해서 오직 임기 초 지지율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상황은 막아주시길 호소드립니다. 결국 승패는 경기 등 수도권과 중원 지역에 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와 인천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인 반면 국민의힘은 경기, 인천 탈환은 물론 대전과 세종까지 거머쥐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지역은 이재명 전 지사의 정책 계승을 내세운 김동연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의 대변인 출신 김은혜 후보의 대결로 막판까지 혼전을 거듭한 만큼 박빙 승부가 예상됩니다. 민주당 최문순 지사의 3선 연임 제한으로 12년 만에 새로운 후보들이 맞붙게 된 강원도는 누가 첫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될지 주목되고 있고 민심의 풍향계로 불리는 충남 지역, 대전과 세종 등에서 펼쳐지는 민주당 현직과 국민의힘 후보들의 초접전 대결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은 만큼 변수는 지지층의 투표율과 부동층의 향배에 달렸습니다. 초기 국정 동력을 확보해 정부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지방 권력을 탈환해 새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민주당. 민심의 무게추가 어디에 힘을 실어줄지 오늘 결정됩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오늘은 지방자치 일꾼만이 아니라 7곳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치러지는데요. 이재명, 안철수라는 대선 주자급 인사가 출마하면서 대선의 연장전이다라는 평가 속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여야 모두 기존 수성 지역에서 추가로 1곳 이상을 더 획득하겠다는 목표인데요. 보궐선거 관전 포인트 홍혜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총 7개 지역에서 치러지는 6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현재 성남 분당갑과 충남 보령 서천, 대구 수성을, 경남 창원 의창은 국민의힘이, 인천 계양을과 강원 원주갑, 제주을은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당 모두 기존 지역을 수성하는 것은 물론 추가로 1곳 이상을 늘리겠다는 목표입니다.
여야는 유권자가 밀집한 수도권 유세에 총력을 기울였는데 특히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가 출마한 인천 계양을이 관심입니다. 이 후보에 맞서 국민의힘에선 지역 일꾼을 강조하며 25년간 지역에서 내과 의사로 일한 윤영선 후보를 내세웠는데 여론조사에서 박빙으로 나타난 겁니다. 계양을은 송영길 전 대표가 5선을 한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이재명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할 당시만 해도 압승이 예상됐지만 점점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면서 판세가 혼돈에 빠졌습니다. 그런 만큼 민주당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도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유세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길을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걸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한 표 꼭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도 수도권 유세는 물론 특히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도 맡고 있는 이재명 후보 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정치 신인인 윤영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분위기일 경우 경기 지역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선돼서 자신에 대한 방탄국계를 열 심산으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계양구로 온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민주당 유력 차기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정치 신인의 무릎을 꿇으면 본인 정치 생명도 위기를 맞지만 민주당 자체도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재명 후보를 잡으면 지방선거 자체 평가까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양당의 사활을 건 선거전이 펼쳐졌습니다. 강원 원주갑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원주갑은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강원도지사 선거에 나가면서 공석이 된 자리인데 민주당 원창묵, 국민의힘 박정아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비교적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인데 원주갑도 19대, 20대 모두 당시 새누리당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이 전 의원이 박정아 후보와 맞붙어 7%포인트 차로 승리하면서 민주당은 수성, 국민의힘은 탈환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경기 분당갑은 또 다른 대선 주자급 인물인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이 출마하면서 관심을 끈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경기지사에 출마하면서 공석이 됐는데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김은혜 후보의 0.72% 표차로 석패한 김병관 전 의원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를 노리고 있는 안 후보가 승리한다면 당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준석 대표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깜깜이 기간 전 조사 결과론 국민의힘이 4개 지역에서 우세하고 나머지 3곳은 접전이 펼쳐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선을 치른 지 3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민주당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3곳을 지키면 선전, 그렇지 못하면 선거 패배라는 성적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네, 생방송 2022 지방선거 민심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4년간의 지방 살림을 책임질 일꾼을 뽑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이제 대략 7분 정도 후면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선거의 핵심인 광역단체장과 재보궐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출연자 4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고요. 이어서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이렇게 4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모처럼 저희 그 스튜디오가 꽉 차고 예, 그런 분위기인데요. 출연자 그 4분께 공통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투표하셨습니까? 저는 사전 투표로 했습니다. 아, 예, 첫날 했습니다. 첫날 하셨군요. 박창환 교수님은? 네, 저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셨고요. 사전 투표 첫날 아침에 했습니다. 아, 예. 저는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셨군요. 예. 투표를 다 하셨는데 그 투표 현장 분위기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는 사는 곳이 여의도이기 때문에 여의도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직장인 줄하고 말하자면 주민 줄하고를 분리하거든요. 직장인 줄이 훨씬 길었어요. 네, 그런 걸로 봐서는 여의도에 사무실을 둔 직장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네.
저는 투표율이 보통은 유지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가보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김영호 의원님. 일단은 투표용지가 많더군요. 저는 7장 받았는데 7장. 예,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첫날 좀 아침에 가서 그런지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사전 투표라는 게 많이 알려졌고 제도로 정착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투표를 많이들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지방선거 투표율이 이제 대선이나 총선보다는 이제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데 오늘 6시 현재 사전 투표율 포함 투표율이 50.0%로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좀 낮게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렇죠. 여야 그 유불리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네 분 차례대로 좀 들어볼까요? 예, 박창원 교수님. 네, 뭐 저도 지난번 지방선거보다는 조금 낮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낮아도 너무 낮네요. 이거는 뭐 유불리를 따지기에는 너무 낮아서 사실은 뭐 투표율 낮으면 결국은 관건은 지지층의 결집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근래 한 20년 만에 이렇게 낮은 투표율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뭐 결과는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국민들의 정치권 전반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진 거 아니냐. 지난 대선 이후에 석 달 동안 여야 모두 국민들에게 어떤 기대감을 주기보다는 실망감을 준 게 이렇게 좀 낮은 투표율로 이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정치 혐오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관심은 뭐 분명해 보이고요. 특히 지방선거도 이번에 지금 여야 각 당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대선 연장전이다, 2라운드다 이렇게 해서 프로모션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나온 것은 일단 실망, 무관심 뭐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선거가 다 찢어져 있잖아요. 대선 따로, 총선 따로, 지방선거 따로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이 선거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좀 통폐합할 수 있는 방법을 어렵긴 하지만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 말이 지방선거지 정말 중앙선거처럼 느껴졌어요. 여야 갈등이 너무 심했고 그래서 이제 중도층들이 정치권에 대해서 좀 실망한 중도층들이 좀 투표장에 많이 안 나가지 않았나.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원래는 이제 조직력이 좀 있단 말이죠. 지방 권력은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이 압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조직력이 있는 민주당 쪽에서 조금 대선 이후에 조금 의기소침한 측면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투표장에 덜 나간 거죠. 왜냐하면 여론조사 할 때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응답률이 좀 낮았다. 이런 얘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번에 좀 투표율이 낮게 나타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이종근 평론가님. 김 의원 말씀을 조금 더 지역으로 제가 좀 들여다보면 지금 1회부터 7회까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지역이 대구가 3번, 인천이 4번이었습니다. 광주는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아마도 광주가 최저 투표율을 지금 기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주만이 아니라 뭐 경기도라든지 기타 다른 지역들의 이 접전이 이루어지는 지역들의 세부 그런 내역을 좀 보면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들에서 이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 투표를 국민의힘 지지자보다 덜 나온 게 아니냐, 지금 투표율이 낮은 게 그렇게 보면 민주당이 지지자들이 최근에 민주당 내에서 벌어진 어떤 분란이라든지 뭐 또는 공약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국민의힘 지지자보다 덜 나온 것이 전체 투표율을 지금 낮아지게 만든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한 1분 한 20초 정도 후에는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올 텐데요. 아주 긴장감이 가득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당사를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선거 상황실 모습인데요. 네, 왼쪽이 더불어민주당, 오른쪽이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인데요. 네, 지도부 모습이 앞줄에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2분, 박홍건 원내대표 포함해서 모두 총 집결해 있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네요. 여당도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또 김기현 의원도 보이고 배현진 의원도 앞좌석에 앉아 계시네요. 지금 손을 모두 마주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단결을 하는 모습인가요? 국민의힘은 모두 손을 맞잡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각자의 손을 지금 꼭 쥐고 네, 기도하는 심정의 그런 모습이네. 굉장히 지금 긴장된 그런 상황인데요. 좀 약간 분위기가 좀 달라 보이기도 하고요. 출구조사 네. 결과 발표 20초 정도 남았습니다. 좀 긴장을 한 모습이에요. 민주당 측 상황이요. 네. 네, 국민의힘은 좀 기대를 하는 모습 같기도 하고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희는 분위기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네, 결과가 나왔는데요.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죠. 네, 국민의힘이 좀 우세한 결과로 네. 출구조사 결과가 지상파 3사 조사 결과 이렇게 나온 걸로 지금 분위기 봐서는 그렇게 느껴지죠? 없지만 네. 이렇게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확연하게 좀 분위기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저희가 그러면 좀 대담을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 다시 연결해 주시죠. 네, 네, 계속해서 저희가 출구조사 지금 결과 여야의 이야기할까요? 표정을 네. 오늘 그 출연자 네 분과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요. 출구조사 결과 왼쪽에 더불어민주당, 오른쪽에 국민의힘 지도부의 표정과 그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국민의힘이 좀 우세한 그런 결과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우리 이야기를 신경민 좀 의원, 해볼까요? 김영우 의원 두 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신경민 의원님. 지금 이 선거 기간 내내 문제가 됐던 게 정당 지지율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당 지지율을 지금 민주당 쪽에서 한 번도 뒤집어 본 적이 없는, 계속해서 대선 이후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제일 유권자들한테 영향을 줬을, 또는 지지자들한테 영향을 줬을 것은 사실 송영길 후보의 서울시장 선거와 이재명 후보의 개양을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수완박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지지자들이 별로 그렇게 좋은 눈으로 쳐다보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거기다가 이제 박완주 의원의 성비리 문제, 아직 저게 진상은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박완주 의원의 문제와 뭐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이어나오면서 어려웠던 차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공동 비대위원장의 일단 네 분이죠. 네 분이 있어가지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야, 이거 도대체 민주당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우려와 걱정과 아주 뭐 한숨 소리가 굉장히 진동을 했죠. 네. 이걸 지도부가 극복해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을 계속해서 따라가기만 하고 이것을 덮지를 못하고 이러면서 오늘 지금 투표에 임하게 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호남 벨트하고 제주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안심까지는 못하더라도 거기는 지킬 수 있다라는 평가들을 했지만은 네. 나머지 박빙 지역들에 대해서 야, 이거 더하기를 해도 시원찮은데 빼기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특별한 전술과 전략을 구사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과 비난들을 지지자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근데 오늘 지금 거기다가 투표율까지 낮게 나오고 특히 호남 쪽의 투표율이 매우 낮다는 것이 불길한 사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일단 전략과 전술 면에서 또 내부 다지기 면에서 실패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전체 그 출구조사 결과가 이제 조금 전에 나왔고 이어서 이제 각 지역별 출구조사 결과도 속속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의 지금 시비가 상당히 갈리고 있는 분위기네요. 네. 그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이제 있는 그런 그 지방선거이니만큼 아무래도 그 여당 국민의힘의 그 프리미엄이 좀 있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여태까지 좀 답답했던 정치에서 좀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제 국민의힘이 이번에 이제 우세승할 가능성이 좀 있었죠. 그다음에 대외적인 조건도 좋았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거의 또 한미 정상회담을 곧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도 상당히 그래도 성공적인 것으로 네. 이렇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좀 유리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우리 신경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어떤 그 지난 대선 이후에 민주당이 실패하고 나서 졌지만 잘 싸웠다, 젖잘싸라고 하는 그런 무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송영길 전 대표도 서울시장에 출마하고 이재명 또 대선 후보도 인천 계양을 해서 다시 출마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단 말이죠. 그게 민주당으로서는 좀 굉장히 아픈 부분이 아닌가. 네. 오히려 대선 직후에 대선 패배 상황에서 좀 더 처음부터 개혁적으로 나갔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은 좀 들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지방선거가 지방선거 같지 않게 대선 연장전으로 갔던 것은 지난번 대선 때 뛰었던 분들이 다 이번에 지방선거에 다시 나옴으로 해가지고 대선의 연장전이 돼버렸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민주당으로서는 아쉬운 점이다 이런 좀 생각을 하는데 뭐 결과는 또 지켜봐야 되니까요. 네네. 최종 네. 결과는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박창환 교수님과 이종근 평론가님께 여쭙겠습니다. 역대 지선과 대선에선 출구조사가 아주 족집게 순으로 정확했습니다. 네. 근데 뭐 총선 같은 경우는 좀 빗나가는 모양새를 좀 보였었는데 사전투표 그리고 코로나19 경지도 투표 등 변수가 좀 더해진 이번 지선 출구조사 정확도 어떨지 한번 예측을 해주시죠. 네, 뭐 정확도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광역 단위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그 출구조사 경향이 맞는다 이렇게 봐야 돼요. 네. 물론 지금 이제 나온 것이 지금 뭐 화면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뭐 국민의힘의 압승 분위기가 좀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합지로 분류됐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에서 희비가 다시 엇갈릴 가능성은 아직까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난번 방송 3사 그 여론조사, 네. 지난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에 나왔던 마지막 여론조사죠. 그 추세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았을 거다.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9곳, 그다음에 민주당이 4곳 이 우세였는데 이건 그대로 갈 거고요. 이제 결국은 나머지 이제 경합 지역으로 분류됐던 지역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결국은 관건인데 뭐 어려운 선거였다고 봅니다. 민주당에게 지지층 결집도 제대로 안 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 2곳 정도만 그 경합지에서 2곳 정도만 해도 민주당이 결국은 선방한 거 아니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대선 때 그 출구조사가 나왔을 때 굉장히 놀랬잖아요. 네. 0.6%포인트 차였는데 결과가 나왔을 때 더 놀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0.7%포인트, 0.1%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는 네. 거의 다 그냥 적중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 관건이 뭐냐면 사전투표였어요. 사전투표는 실제로 출구조사를 할 수 없는 그런 투표입니다. 그러면 사전투표 이후에 전화를 걸어서 사전투표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어보고 그다음에 누가 됐으면 좋겠느냐 누굴 찍었느냐라고는 못 물어보니까요. 그건 법에 걸리니까 이렇게 물어서 보정을 했는데 그 보정치가 정확히 떨어졌다는 거죠. 즉 이 말씀을 왜 드리기 시작하냐면 그만큼 지금 출구조사의 그런 어떤 보정이라든지 굉장히 과학적인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신뢰도가 높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박창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광역 갖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광역은 굉장히 지금 정확할 거다. 지금의 어떤 이 결과가. 그래서 경합으로 나오는 몇 군데 그곳이 지금 1%포인트 이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 지역들이 아마도 내일 새벽까지 좀 관심의 어떤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이번 선거 이제 변수가 참 많았는데요. 아까 이제 신경민 의원께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정치권 성비위 의혹, 검수완박 전국이 있었고 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양당의 지금 이제 선거 사무소를 살펴봤는데 분위기 상으로는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만 최종 투표함에 또 뚜껑을 열어봐야 저희가 결과를 알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까 나온 그 분위기를 좀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눠 본다면 그 분위기가 나온 그 핵심의 배경 내부는 어떻게 좀 그 해석을 할 수 있을지 네 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화면상으로 본다면 민주당의 분위기는 계속 침울이에요. 저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래도 좀 선방을 기대했던 경합지에서 조금이라도 우세가 나왔다면.
예를 들어 뭐 0점 몇 %라도 아마 박수 치거나 웃는 장면이 나왔을 텐데 네.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경합지에서도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뭔가 좀 열세인 그런 분위기가 조금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네.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 그 깜깜이 기간 이전에 방송 3사에서 조사했던 9대4 그다음에 나머지 경합 지역에서 어느 쪽을 더 많이 가져가느냐인데 그 경합 지역에서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더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국민의힘이 가져가니까 저런 환호 장면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네. 뭐 예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를 다 좀 비판하자면요. 이번에 특별한 전술 전략이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정권 견제 그리고 인물론으로 했고 여당은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이제 정권을 지방 권력이 유지하는데 보탬이 돼야 된다. 이거 가지고 하면서 실수의 유지를 실수가 어떻게 보면은 전략이죠. 누가 더 못하나 더 잘하나 보다는 못하나인데 민주당이 실수가 좀 많았죠. 아까 쭉 말씀을 드린 대로 제일 아마 지지자들한테 실망을 줬던 것은 송영길, 이재명 이 두 사람이 밀어내기식 공천을 서울시하고 계양을로 간 것은 아마 굉장히 지지자들로 봐서는 명분을 찾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지도부 내용에 성비리까지 터졌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고 마지막에 더 실망을 줬던 건 김포공항 문제였습니다. 네. 근데 김포공항 문제를 툭 개항을 해서 이재명 후보가 던졌는데 당에서는 계속 그런 것 논의는 이미 끝났다라고 하면서 또 제주도하고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이 지지자들이 나가기가 투표장에 나가기가 좀 별로 그렇게 흔쾌한 마음이 들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여당이 잘했느냐? 여당이 이제 청와대 문제에 있어서 처음에 엄청난 비판을 받았고요. 그리고 인사 문제에서 청와대 인사는 물론이고 장차관 인사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야당이 이것을 이슈화하는데 청문회에서 봤듯이 실패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당 실수가 많았는데 여당 실수는 또 별로 부각이 안 됐단 말이죠. 그리고 한미정상회담은 실패한 한미정상회담은 역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정상회담은 어차피 컨벤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취임식이라는 컨벤션과 한미정상이다라는 컨벤션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요인이 있었고 여당의 마이너스 효과는 야당이 효과적으로 공격을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불리한 선거 구도였다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 한 4, 5년 동안은 그 보수 쪽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정말 보수가 거의 괴멸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선거 때마다 계속 졌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결국 여러 차례 비대위도 거쳤고 네. 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결국 이제 정권 교체에 성공을 했고요. 그 자체로서 상당히 이제 보수 쪽에서는 기대 심리가 많이 좀 커졌고 그 다음에 청와대 개방도 그 과정에서는 상당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결국 그 오랫동안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시민들께 개방하면서 그 효과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집무실 이전과 동시에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고 그다음에 정상회담 이후에도 그렇고 그 기업인들에 대한 우대 뭔가 이렇게 기대 심리를 많이 불러일으키게 했거든요. 일자리도 많이 생기겠구나. 왜냐하면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도 여러 차례 하면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굉장히 좀 윤석열 정부가 초반에 노력을 많이 한 것도 저는 그 좋은 결과가 있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었죠. 반면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전략이 견제론이었는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견제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그 견제론에 공감을 해줄까 저는 좀 의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국회에서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선 끝나자마자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국민들의 뇌리와 정서 속에는 민주당이 상당히 힘자랑을 좀 해오지 않았나라는 그 정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견제론을 들고 나오니까 그것이 잘 먹히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여러 가지 뭐 당내 내분이라든지
이런 그 비상대책위원회 상황에서도 상당히 좋지 않은 악재들이 좀 분별 없이 나온 것도 이번에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저희 국회 방송이 이제 한 30초 후부터는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이제 저희도 발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민주당이 침울하고 국민의힘이 지금 저렇게 열광하는 이유가 중원과 중도를 빼앗겼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중원이라 하면 보통 충청권의 4곳, 충남, 대전, 세종, 충북. 그다음에 중도라 하면 수도권을 일컫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했던 그 수도권 3곳과 그다음에 충청권 4곳. 이곳이 이 승패의 어떤 갈림길인데 전반적으로 30초 후에 나오겠지만 이 7곳을 아마도 민주당이 지금 침울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일 것 같습니다. 먼저 신경민 의원과 김영우 의원께 여쭙겠습니다. 그 깜깜이 기간 전에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광역 기준으로 국민의힘 9곳, 그리고 민주당 4곳이 우세, 그리고 경기, 인천, 대전, 세종 4곳은 경합으로 나왔었거든요. 각 당이 몇 석을 차지해야 각각 선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이제 그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는 이제 나왔네요. 네, 이제 언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상파 3사 건 저도 지금 봤는데 대충 민주당이 얘기해왔던 거에서 크게 어긋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4+ 알파였는데 뭐 4는 대충 다 아시는 거죠. 호남 세계하고 제주니까 그건 뭐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고 알파가 이제 다들 아시는 대로 경기도 그리고 충청권의 3곳이었거든요. 대전, 충남 그리고 세종이었는데 대충 비슷하게 나오는데 충남만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나와 있고 나머지 충청권 3군데는 지금 경합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예상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죠. 근데 그때 저희들이 쭉 계속해서 설명을 했던 게 이 지금 현재 플러스 알파 중에 박빙인 곳은 인물 경쟁력이 좋은 곳이다. 국힘당의 후보보다는 인물 경쟁력이 민주당 후보가 훨씬 나으니까 지지해 주세요, 지원해 주세요라는 논리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요. 지금 충남은 특수성이 저 조사를 지역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천안하고 아산이 충남 유권자의 51%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양승조 지사는 천안에서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하고 지금 4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천안과 아산을 거점으로 해서 활동을 해왔고 평가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것도 한번 끝까지 개표를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청권은 한번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개표를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는 정말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기서도 보니까 출구조사도 정말로 알 수가 없구나. 끝까지 하여튼 개표를 해서 이거 새벽까지 가겠구나라는 그런 짐작이 가능하네요. 그래서 이 충청권하고 경기는 끝까지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출구조사 결과가 다시 집계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 예측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단체장 선거 17개 선거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4곳이고요. 국민의힘은 10곳에서 당선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경합 지역은 총 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부터 출구조사 결과를 그래픽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지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현 시장이 맞대결을 펼쳤는데요. 출구조사 결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8.7%의 출구조사 예측 득표율로 예측 1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경기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격전지로 불렸던 곳인데요. 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경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인천입니다. 민주당 박남춘 후보,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전 현직 시장의 4년 만에 리턴 매치로 눈길을 끌었는데요.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51.2%로 예측 1위입니다. 네, 다음은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박현준 시장과 민주당 변성환 전 부산시장 권한대에게 맞대결이 펼쳐졌는데요. 출구조사 결과는 예측 1위 박형준 후보가 66.9%로 예측 1위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재선을 노리는 민주당 송철호 후보와 구청장 출신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가 맞대결을 펼쳤는데요.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 60.8%로 예측 1위입니다. 네, 다음은 경남입니다. 민주당의 양문석 후보와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결과 국민의힘의 박완수 후보가 65.3%로 예측 1위입니다. 네, 대구입니다. 국민의힘이 자리를 한 번도 내주지 않은 보수 텃밭인데요. 출구조사 결과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가 민주당 서재헌 후보를 누르고 79.4%의 출구조사 결과로 예측 1위에 올랐습니다. 네, 이어서 경북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이철호 후보의 독주가 두드러졌습니다. 이철호 후보가 79%로 예측 1위입니다. 네, 광주입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주기환 후보가 맞붙었는데요.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후보 77.4%의 출구조사 예측률로 예측 1위입니다. 네, 다음은 전남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직 지사인 민주당 김영록 후보와 당대표 출신인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가 대결을 펼쳤는데요. 출구조사 결과 김영록 후보가 79.1%로 예측 1위입니다. 전북입니다. 변호사 출신인 두 후보 모두 민주당에서 정치 인생을 시작해서 국민의당까지 함께 했지만 이번엔 도지사직을 두고 당을 바꿔 경쟁을 벌였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후보 82.4%로 예측 1위에 올랐습니다. 네, 이어서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힘 있는 여당 시작을 내세운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 그리고 강력한 재선 시작을 내세운 민주당 허태정 후보가 경쟁을 벌였는데요. 현재 경합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남입니다. 선거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던 곳인데요. 민주당 양승조 후보와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가 맞붙은 결과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 54.1%로 예측 1위입니다. 네, 충북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후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고문을 역임한 김영환 후보가 경쟁을 펼쳤는데요. 출구조사 결과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56.5%로 예측 1위입니다. 다음은 세종입니다. 세종시장 역시 예측 불허의 연속이었는데요. 민주당 이춘희 후보와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맞대결을 벌였는데 출구조사 결과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 50.6%로 예측 1위에 올랐습니다. 네, 세종 지역은 경합인 상태고요. 이어서 강원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이강재 후보와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가 벼랑 끝에 승부를 펼쳤습니다. 승리의 여신이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를 향해서 웃어주는 걸까요? 출구조사 결과 김진태 후보가 예측 1위에 올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주입니다. 민주당 오영훈 후보와 전 제주대 총장 출신인 국민의힘 허양진 후보가 격돌을 했는데요.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의 오영훈 후보 56.5%로 예측 1위에 올랐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구조사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 계양을인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영성 후보의 맞대결.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54.1%로 예측 1위입니다. 이어서 경기 성남 분당갑입니다. IT 1번지에서 벤처 거물들이 맞붙었는데요.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와 민주당 김병관 후보의 한판 승부. 그 결과는 안철수 후보 64.0%로 예측 1위에 올랐습니다. 네, 지상파 3사가 발표한 광역단체장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심 지역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어서 이번 출구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유권자들의 표심 그리고 주요 격전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하던 이야기 연장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국민의힘이 17개 광역단체장 중 당초 9곳 플러스 알파 했는데 지금 10곳에서 우세 지역으로 예상 결과 나왔고요. 민주당이 4곳 그리고 경합이 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제 압승을 거뒀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뼈아픈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 네 분의 이야기 차례대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결국 낮은 투표율에서 국민의힘의 압승이 나왔다는 거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이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이 실패한 이유는 저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대라 그러면 여성 지지층들의 결집에 실패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공중파, 이제 지상파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구조사가 성별로 연령대별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수도권을 보면 대부분이 관통하는 게 여성들의 60대 이하 여성층의 민주당 지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높은 그 여성들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통 지지층, 아주 강성 지지층들은 투표를 했지만 소위 말해서 민주당의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여성층에 대한 그 호소나 지지가 결국은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 투표에서 실패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 결정적 계기는 결국은 박완주 의원에 대한 이 성비 논란에 대한 미지근한 대처. 결국은 물론 시간이 걸려서 당 제명까지 갔지만 이거에 대해서 그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이 앉아 있는 자리인데 좀 더 빠르게, 좀 더 단호하게 나갔다라면은 이 정도까지는 안 되지 않았을까. 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될 수 있겠지만 여성층의 지지를 결집시키지 못하고 투표율이 낮게 만든 민주당의 이 부족 좀 적극적이지 못한 대처가 오늘날 이런 패배의 그 가장 마지막 변수로서 작용하지 않았나 봅니다. 네.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도 여성이지만 전반적으로 지지층이 실망을 했고요. 중도층을 끌어들이는데 실패했습니다. 이 실망과 실패가 겹쳐서 투표율에도 영향을 줬고요. 지지율에도 영향을 줬는데 이게 지금 지도부가 현재 비대위 체제로 가고 있는데 이 비대위 체제가 일단은 전혀 전략과 전술을 갖지 못했고요. 저는 이 시작점은 0.73%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0.73%로 졌다는 것이 결국은 덫이 가지고 이 0.73% 해석을 우리 뒤에는 1,600만의 국민이 있고 그리고 윤 신임 대통령인 윤 대통령의 인기가 지금 50%를 조금 넘는 쪽으로 가서 우리의 민주당의 지지층과 중도층이 그냥 계속해서 싸우면 우리 뒤에 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낙관을 한 거죠. 근데 0.73%로 왜 졌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선거에 임했기 때문에 결국은 공천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은 지방 선거 이전에 대선에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전부 다 전진 배치가 돼가지고 다 당 지도부를 이루거나 전방에 나가서 선거에 공천을 받아서 나갔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고 대단히 실망을 많이 했을 거고 이것이 오늘 투표율이나 지지율에서 나타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서 0.73%의 덫을 빨리 깨고 나가서 당을 바꿔나가는 것이 숙제구나. 이 숙제를 빨리 풀어야 우리가 국민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당초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9곳, 그러니까 광역 17곳 중에서 9곳 정도는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10곳은 확실하게 이기고 나머지는 또 경합 지역이 한 3군데 이렇게 네.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경합 지역도 보니까 경기, 대전, 세종 이런 데는 1% 내외입니다만은 아슬아슬하게 이제 국민의힘이 이기는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되다 보니까 아까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굉장히 좀 화난, 공부돼 있고. 예, 네. 이렇게 화난 그런 그 미소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경합 지역은 정말 보니까 정말 경합 지역이네요.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끝까지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좀 다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신경민 의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이 없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선 이후에 처음에는 여러 가지 그 집무실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옮기는 문제라든지 또 조각에 있어서 인사에 있어서 다소 좀 문제가 좀 노출이 됐었죠.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여러 그 공공기관장의 여성들을 또 발탁을 하고 이러면서 조금 그
성평등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개선의 그걸 보이다 보니까 노력을 보이다 보니까 조금 지지율이 더 올라간 게 아닌가. 그리고 0.73% 그 해석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0.73%는 정말 작은 차이로 이긴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게 득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윤석열 정부 출범 그때만 하더라도 기대 심리가 그렇게 높지 않았잖아요. 하지만은 출범한 이후에 지금 계속 이제 대통령 국정 운영 잘할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상황이 이번 지방선거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게인 2006이다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2006년도 지방선거의 결과를 그대로 답습했다.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이 12석을 얻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2곳, 열린우리당 1곳, 무소속 1곳 해서 야당이 4곳을 얻었습니다. 네. 12대 4. 근데 당시엔 세종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12대 4였습니다. 근데 똑같은 게 있어요.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152석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수당이었죠. 네. 다수당인데 완전히 이 지금 한 석밖에 못 얻은 거예요. 민주당은 2석인데 그 당시에 이렇게 불리하니까 우리가 말로만 개혁을 외쳤습니다. 이제 진짜 바꾸겠습니다. 어서 많이 본 풍경 아닙니까?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바꾸겠습니다 했죠. 이번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정말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번에 자신이 진짜 바꾸겠습니다 했죠. 그렇지만 언제나 선거를 앞두고 네. 불리하면 이 말을 했지 실제로 개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한 가지 이유를 더 대면 이번 지방선거야말로 큰 이슈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이를테면 2010년도에는 무상급식이 완전히 다 지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나마 4년 전에 참패해서 다시 7석 한나라당이 6석 다시 우세를 얻었고요. 또 그 다음이 이제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어떤 또 다른 외적 사건이 있었고요. 다시 4년 전에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나? 사실 탄핵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1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재판이 있고 그다음 북미회담이 있고 그리고 바로 북미회담 이튿날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이슈가 쫙 흐름이 있어서 그 네. 흐름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 사실 이렇게 반성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자신들의 선거로 전쟁터로 이끌지 못했다. 민주당의 어떤 이슈를 보면 뒤늦게 김포공항이 나왔지만 김포공항도 민주당 전체 지방선거에 이끌 수 있는 주 이슈라고 볼 수 없었거든요. 그 나머지 이슈들은 사실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 이건 이슈라고 할 수가 없죠. 네. 지방선거에. 그러다 보니까 대형 이슈를 터뜨리고 끌고 갔어야 될 제1야당이 끌려가는 선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두 전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경기지사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출구조사 결과 역시도 지금 김동연 후보가 48.8%, 김은혜 후보가 49.4%로 0.6%포인트 차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참 두 후보가 여론조사 상에서도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는 결과를 보였었는데 두 후보의 최종 당락을 가른 변수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김은혜 후보의 약점이 이제 몇 가지 나왔죠. 맨 첫 번에 공천에서부터 유승민 후보를 꺾은 게 윤심으로 꺾었다라는 것부터 네. 일단 좀 불리하게 시작을 했고요.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일단은 두 후보 간에 인물론에서 김은혜 후보가 눌리면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압도를 하지 못한 거죠. 다른 지역에 보면 압도한 여론조사들이 굉장히 나와서 초반부터 끌고 갔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엎치락뒤치락 내지는 도대체 승부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고 여기에 김은혜 후보의 약점을 드러내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져 나왔단 말이에요. KT 취업 청탁 문제하고 최근에 나왔던 재산 신고 축소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나 늙은 사람이나 남과 여의 모두에게 다 별로 그렇게 유리한 게 아니었어요. 특히 선관위가 재산 축소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투표소에 붙일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것은 이게 좀
미세한 변화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플러스 요인은 아니거든요. 네. 마이너스 요인으로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전반적인 추세하고는 다르게 경기도에서는 엎치락뒤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줬고요. 그게 지금 오늘 출구조사에서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이 정도 되면은 끝까지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승부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결국 경기도 수도권 중에서도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의 그 두 후보의 대결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과 이재명의 명심이 격돌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도 많이 받게 되고요. 당에서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다 모든 당 지도부들이 가가지고 유세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 격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인물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물론 김동연 후보가 경제수장, 경제부총리도 했었고 화려하지 않습니까? 뭐 연령도 많고 경험도 많고요. 공직 생활도 했고. 그런데 이제 그 능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조금 김동연 후보는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있었다. 왜냐하면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그 경제 수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경제 정책이 성공했더라면 정권 교체가 안 됐었겠죠. 그런데 이력이나 경력은 화려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제 정책의 결과는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화려한 이력만큼 민심을,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기는 역부족이었다. 또 하나는 처음에 대권 주자였습니다. 김동연 후보는요. 대권에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나왔단 말이죠. 야권 후보로 나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주고 합당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김동연 후보의 진정성이 뭐냐, 진심이 뭐냐. 그 사람이 그 후보가 경력은 많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굉장히 그 민심을 좀 얻지 못했다. 그 정도 화려한 경력이라면 사실 더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지율이 그렇지 못한 것은 그 개인 인물의 한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여야가 물러설 수 없는 정면 승부를 펼쳤던 6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선거운동에 화력을 쏟아부었던 만큼 경합 지역도 참 많았는데요. 개표가 이제 막 시작된 지금 주요 격전지 여야 후보들의 선거 사무소 분위기는 어떤지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연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 사무소에 나가 있는 태윤영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김 후보 측 분위기 어떻습니까, 태윤영 기자? 선거 후보 사무실에 마련된 경기도 수원시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이곳 개표 상황실은 다소 침체된 분위기인데요. 출구조사 결과 때부터 이곳 승리를 바랬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일부 탄식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김동연 후보가 48.8%의 득표율을 얻어서 49.4%를 기록한 김은혜 후보보다 0.6%포인트 차 간소하게 뒤처지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초박빙 승부인 만큼 끝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기지사 선거 운동 기간 실시한 각종 선거 여론조사에서는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을 보였었는데요. 특히 김동연 후보 측에선 이 선거 막판 김은혜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 지지층이 결집해 역전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또 후보 측은 개표가 마무리될 때까지 승부를 예단할 수 없다면서 끝까지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0.6%포인트 이제 차이의 출구조사 결과인데 김동연 후보의 그 입장이 혹시 나왔을까요? 그 상황실에는 언제쯤 방문할 것 같습니까? 네, 김동연 후보는 지금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김 후보는 자택에서 개표 방송을 지켜보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김 후보 측은 빠르면 밤 10시에서 11시쯤 김 후보가 이곳 상황실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때 당선 윤곽이 드러나면은 공식 브리핑도 가질 거라고 했습니다. 다만 선관위가 자정쯤 당락이 결정될 거라고 예측한 만큼 이 새벽에 이동할 가능성도 큽니다. 앞서 수원을 지역구로
대표로 둔 이 백혜련 의원 등이 이곳 선거 캠프 상황실에 출구 시간대에 맞춰서 이곳 캠프를 찾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는 어제 서울 사당역을 찾아서 퇴근길에서 경기도민에게 마지막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오늘은 SNS를 통해서 한 표 한 표가 절실하다, 이 백척간두에 선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히 호소드린다면서 이 투표 동료에 집중했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연 후보 개표 상황실에서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네, 이어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개표 상황실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지영 기자. 네,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마련된 김은혜 후보 개표 상황실입니다. 네, 저희가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봤는데요. 예상대로 초박빙 구도로 결과를 좀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김은혜 후보 측 현장 분위기 현재 어땠습니까? 네, 출구조사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이긴 하지만요. 김 후보가 1%포인트 정도 앞선 결과에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투표 마감 이후 이곳에 모인 당 관계자들과 지지자들 기뻐하면서 두 손을 잡아 올려들고 연속 김은혜를 외쳤습니다. 다만 후보 간 격차가 크지 않은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선거 결과를 끝까지 지켜볼 예정입니다. 김은혜 후보는 선거운동 전날인 어제까지 이 무박 5일로 강행 유세를 펼쳐왔는데요. 오늘은 SNS를 통해 저조한 투표율에 투표를 독려하며 이 마지막까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 이 명심 대 윤심의 대결로 대선 연장전으로도 불리는데요. 김은혜 후보는 윤석열 정부와 원팀을 이룰 힘 있는 여당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와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재산세 100% 면제 약속 등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네, 이제 오늘 늦은 밤에 성적표가 나올 텐데요. 김은혜 후보는 재산 축소 신고 문제가 막판에 변수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앞서 김은혜 후보 측 이 실무자의 착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다소 판세가 불리해졌다는 분석도 있지만 아직까지 당락의 결과를 예단하기 힘든 상황인 만큼 국민의힘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막판 변수 속에서도 만약 출구조사 결과대로 이 김은혜 후보가 승리할 경우 최초의 여성 경기도지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초반 동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재산 축소 신고 문제가 이 도정 운영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은혜 후보 아직까지 이 개표 상황실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당선 윤곽이 나온 이후에 이곳을 찾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김은혜 후보 개표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시장 선거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후보 캠프로 가볼 텐데요. 서울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약간 우세한 걸로 우세한 상황으로 아까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나왔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동희 기자. 네, 서울 중구에 있는 송영길 후보 측 개표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송 후보는 출구조사 발표 약 30분 전에 가족들과 함께 밝은 표정으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출구조사에서 송 후보가 큰 격차로 열세를 보인 후 차분한 분위기인데요. 출구조사에선 송영길 후보가 40.2%, 오세훈 후보가 58.7%로 송 후보가 18.5%포인트 차로 뒤지는 결과가 나왔는데 송 후보는 미소를 지으며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다 발표와 동시에 표정이 굳은 채 착잡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5선 국회의원의 당대표 출신인 송 후보는 인천시장을 지내고 이번 서울시장 출마에 나섰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서울 표심이 국민의힘으로 기울어 민주당에겐 험지로 꼽히는 곳이었지만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한 이후 당대표였던 자신의 책임론을 앞세우며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만큼 비교적 담담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결과 발표 후에는 현장 관계자들과 인사를 건넨 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서울이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가 크게 우위를 보였던 곳이기 때문에 판세를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송영길 후보 측은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나요? 네, 송영길 후보가 기대한 막판 역전 드라마는 펼쳐지지 않았지만 송 후보 측은 개표 마지막까지 지지층 결집 표심이 나타나주길 기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어제 저녁에는 윤호중, 박지현 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용산역 광장에 모여서 송 후보와 집중 유세전을 펼치며 선거운동을 마무리했는데요.
선거 막판에 쟁점이 된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구조사 결과와 달리 송영길 후보가 역전승을 거둘 수 있을지 개표 결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송영길 후보 캠프 측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선거사무소로 가보겠습니다. 이미령 기자, 지금 출구조사 결과에서 오세훈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마련된 오세훈 후보 선거사무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분위기는 상당히 고조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출구조사에서 오 후보는 경쟁자인 민주당 송영길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 후보가 18.5%포인트 차로 앞선 걸로 예측된다는 결과가 공개되자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오 후보는 송 후보를 상대로 계속해서 우위를 점했는데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민심이 그대로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 지지자들은 오 후보의 승리를 자신했는데 오 후보 측은 들뜬 가운데 아직은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세훈 후보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함께 개표 방송을 지켜보던 오 후보 역시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뒤 오 후보는 캠프 관계자들에게 인사하며 고마움을 표했는데요. 성원과 지지를 보내준 서울 시민에게 감사드린다며 출구조사 결과를 보니 조금은 안도감이 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 후보는 자택으로 돌아갔다가 당선 윤곽이 드러나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나머지 개표 방송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오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어제도 성동구와 중구 등 11개 구를 돌며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는데 만약 오늘 예측조사대로 오 후보가 당선될 경우 최초의 4선 서울시장이 되는 동시에 여당의 유력한 대권주자로 도약하게 됩니다. 일단 승기를 잡은 듯하지만 아직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오 후보는 기대감 속에 최종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국회방송 임혜련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2022 지방선거 민심의 선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것이 바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인데요. 5년 뒤 차기 대선 도전이 예상되는 여야 잠룡이 나란히 출사표를 던져서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의 당락이 향후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안철수 두 지난 대선 후보가 바로 또 국회에 이제 재입성할 수 있을지 여부가 또 이제 관심사인데요. 이재명, 안철수 후보 일단 그 출구조사에서 유리한 그 앞서는 것으로 지금 나왔는데 출구조사 결과가 갖는 의미 네 분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뭐 이재명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다 좀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사실은 이재명 후보는 마음이 좀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막판에 뒤집힌 거 아니냐 또는 박빙이다 이런 구도로 가면서 애초에 무난하게 당선될 것으로 예상됐던 분위기가 네. 굉장히 흔들렸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제 당선 이후에도 상처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있어 보입니다. 이번 재보궐 출마가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5년 뒤 대선으로 가기 위한 소위 당권 장악의 사실 출발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인 우위였고 또 네. 실제 여론 지금 출구조사 결과도 그렇기 때문에 당권 도전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구도를 잡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기 결과가 나와 봐야겠지만 일단 인천에서 본인이 이기겠다고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인천이 이제 뒤지는 결과가 지금 현재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러면 당선도 험난했지만 당선 이후의 과정도 굉장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지금 뭐 0.6% 차이긴 하지만 정말 만약에 경기까지 진다. 즉 수도권 전패 속에서 혼자만 당선된다. 자, 이랬을 경우 과연 당내의 리더십, 당권 장악으로 가는 리더십이 쉽겠느냐?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일단 그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것으로 한숨은 돌리겠지만 이게 험난한 앞으로의 당권 도전의 과정 또 당내 투쟁의 과정 이런 그 선거 결과를 둘러싼 대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를 둘러싼 이 책임 공방에서 이재명 후보가 결코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경랑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가 그대로 현실화가 된다고 보면은요, 다 죽고 홀로 이재명 후보만 살아남는 결과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고 지금 8월 전당대회가 일단 있고 우선 당장 오늘 밤 내일 중에
비대위원회를 어떻게 계속 8월 전당대회까지 임시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바로 첫 번째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대위 문제를 그러면은 어차피 관리형 비대위로 전환을 해서 8월까지 간다고 결론을 낸다면 그 다음에 8월 전당대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에 들어갑니다. 아마 이재명 후보는 하여튼 다 죽고 홀로 살아남더라도 내가 당의 개혁과 위기 극복을 위해서 뭐 몸을 바치겠다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올 텐데요. 이게 당내에서 이제 먹힐 것이냐 이런 첫 번째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을 하면은 당 대표로 출마해서 또 당선이 될 수 있는 그 곳으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사법 처리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부터 시작을 해서 그 관련되는 각 지검, 지청 그리고 경찰에서 수사를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초벌 수사가 거의 끝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수사가 동시다발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령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갑옷을 하나 입는다고 해도 이걸 막을 수 있느냐라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지금 시험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험대에서 당 대표로서 출마를 해서 당을 맡을 수 있느냐라는 그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예스, 나밖에 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나올 경우에 당원들이나 당내에서 그래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것인지 지금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6월, 7월, 8월이 민주당으로서는 아주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봐서도 경랑의 몇 달이 될 가능성이 높죠. 네. 일단 뭐 끝까지 이제 선거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가 이제 원내 입성을 하면은 안철수 후보는 이제 이 당권 또 나아가서 차기 대권에 한 발짝 다가가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세훈 또 서울시장도 이번에 당선이 되면은 또 차기 누가 보더라도 또 차기 대권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국민의힘 또 윤석열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제 선거가 끝난다면은 곧바로 무슨 선거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당대표 선거가 내년이에요. 올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내에 있어서 굉장히 조용한 가운데 세력 균형을 이뤄가면서 그것이 또 경쟁으로 가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이제 경제 문제를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잘 풀어가느냐 이것일 텐데 어쨌거나 안철수 후보는 원내 진입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조언이라든지 때로는 비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철수 후보는 원내 진입하는 거 굉장히 앞으로 좀 기대가 되죠. 변화가 되고요. 그런 상황이고 아무튼 뭐 국민의힘은 앞으로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하는데 얼만큼 당력을 모으느냐 이게 굉장히 좀 숙제로 남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종건 평론가님. 네, 안철수 후보가 지금 이 결과대로라면 아마 입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안철수 후보가 단순히 자신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다시 입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선거에 큰 어떤 영향력을 좀 미쳤어야 됐다. 이를테면 성남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 남부 벨트를 자신이 함께 다니면서 기초 의원들 뭐 몇몇 시장 선거에서 함께 어떤 이슈를 만들어내고 이런 능동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또는 경기도에 결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국민들이 이렇게 딱 생각하기에 안철수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에 전체적인 어떤 그런 포션을 얼만큼으로 쳐줄 수 있을까? 당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어쨌든 자신이 입성하자마자 큰 목소리를 내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면 당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 내년 6월까지 좀 기다려야 될 어떤 상황이 도래할 것 같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지만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이 입성을 하게 될 경우 바로 시계는 여의도의 시계에서 서초동의 시계로 옮겨갈 겁니다. 서초동의 여러 가지 어떤 수사들이 굉장히 빨리 지속이 될 때고요. 그랬을 때
도리어 개혁을 해야 되는데 당이 두 번의 선거가 연이어 참패를 했으므로 개혁을 하고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어떤 유력한 앞으로의 어떤 당권 주자를 살려야 됩니다. 하면서 방탄조끼를 입혀갖고 아예 한동훈 탄핵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강성 목소리들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민주당이 좀 우려는 뭐냐면 이번에도 개혁의 시기를 놓치고 또다시 이재명 의원을 살려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강대강의 어떤 대치로 간다면 개혁의 시기를 또다시 잃어서 진짜 중요한 2년 후의 총선을 대처를 못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또 생기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건 저의 우려에 불과하지만 민주당이 정말 이 선거의 결과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이재명 후보만이 아니라 민평련이라든지 숨죽이고 있는 뭐 친문계, 부엉이 모임이라든지 이런 쪽의 의원들이 과연 이재명 의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당권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실 바뀔 수도 있다. 당권 투쟁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재명, 안철수 두 후보의 선거 사무소 분위기는 어떤지 현장을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선거 사무소에 나가 있는 김희연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김희연 기자. 네, 저는 지금 인천 계양에 있는 이재명 후보 선거사무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일찍부터 지지자들과 관계자들이 자리 잡고 앉아 출구조사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54.1%, 윤영선 후보가 45.9%로 이 후보가 8.2%포인트 격차로 오차범위 밖 우세를 보이자 이곳에 모인 지지자들과 관계자들은 환호를 지르며 안도의 한숨을 내셨습니다. 이곳은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다 이재명이라는 거물급 정치인이 나오면서 당초 낙승이 전망됐지만 당내 성비위 악재로 지지율 급락 여파를 맞았습니다. 여기에 윤호중, 박지원 지도부 간 마찰에 이어 이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놓고 여당의 총공세가 이어지면서 선거 막판까지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이 후보는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만큼 지역구와 지방 지원 유세를 동시에 하다가 접전 양상을 보이자 인천 계양을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고 어제 선거운동 마지막 날에도 계양을에 집중했는데요. 특히 지난달 27일과 28일 사전투표율을 보면 계양을은 24.94%로 전국 평균보다 4%포인트 이상 높았고 오늘 전국 최종 투표율은 낮지만 오후 6시 기준 계양구 투표율은 54.9%로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0.9%포인트 높았습니다. 이 후보 측은 사전투표에 이어 본투표에서도 지지층 결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출구조사대로 승리하기를 기대했습니다. 또 선거 막판 쟁점이 된 이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악재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결정적 요인은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후보 모습이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언제쯤 올까요? 네, 이 후보는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다 말없이 떠났는데요. 당선 윤곽이 드러나면 이곳 선거사무소에 방문해 지역 구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선 주자를 거치면서 널리 알려진 거물급 정치인이지만 이번에 당선되면 처음 국회의원이 되는데요. 원내에 입성하게 되면 8월에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에 나설 수 있고 차기 대권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천 계양을 이재명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기 분당갑 보궐선거에 나간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선거사무소로 가보겠습니다. 안 후보는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 김병관 후보에게 비교적 여유 있는 득표율로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현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홍혜진 기자 나와주시죠. 네, 안철수 후보 선거사무소에 나와 있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가 결과가 발표되자 이곳에선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안 후보가 민주당 김병관 후보를 28%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앞서 여론조사에서도 안 후보는 김 후보를 줄곧 앞섰는데요. 여유 있게 승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적중하면서 이곳은 한껏 들뜬 분위기입니다.
무난한 당선이 예상됐던 만큼 안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당 지도부와 함께 경기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을 위한 지원 유세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경기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당선 깃발을 많이 꽂는다면 선거 승리를 견인했다는 평가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판교 자택에 머물고 있는 안 후보는 당선 윤곽이 드러날 때쯤 이곳 사무소를 찾을 예정입니다. 네. 개표 결과 안철수 후보 승리로 최종 확정이 된다면 3선이 되는 건데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처음 국회에 입성한 건 2013년 재보궐선거인데요. 이때 서울 노원병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이 됐고 2016년 총선에서는 자신이 창당한 국민의당 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국민의당이 국민의힘과 합당하면서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로 3선에 도전을 한 겁니다. 안 후보 최종 승리하면 차기 대선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 당내 입지를 넓혀야 하는 상황인데요. 안 후보는 선거 기간 당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출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입니다. 특히 2024년 총선 공천권을 갖게 되는 만큼 대선 가도를 위해서는 필요한 카드라는 분석입니다. 안 후보가 국민의힘 내에서 지지세를 확보하고 대선까지 달릴 수 있을지 이제 안 후보 행보에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2022 지방선거 민심의 선택. 이제 저희에게 주어진 100분 동안에 이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네 분과 향후 전국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께 여쭙겠습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라고 해도 또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게 바로 이 선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굵직한 선거 이후에는 어김없이 정계 개편 바람이 부는데요. 이번 결과에 따른 자당의 향후 시나리오 어떻게 쓰실지 그리고 1순위로 수술해야 될 부분 뭐가 있을지 먼저 오늘은 이쪽 순서로 지금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론가님. 기다렸습니다. 네, 기다리셨죠. 네 번 꼴찌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른 얘기할까? 네, 좋습니다. 네. 농담이었고요. 아까 좀 사실 언뜻 제가 앞으로의 어떤 전개의 상황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기뻐했잖아요. 가장 기뻐한 이유는 부산, 울산, 경남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4년 전에 부울경을 최초로 함께 빼앗겼어요. 네.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의 대선 이전에 4대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계속 진 이유가 영남의 분열이었거든요. 즉 영남은 3당 합당 이후에 한 번도 경남, 경북이 따로 선거의 어떤 방향성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영남이라고 묶였는데 지난 지선 때 부울경을 빼앗김으로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남과 경북이 다른 어떤 형태의 그 방향성을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 다시 영남이라는 틀로 묶이게 된 셈이 됐거든요. 이것이 또 한 가지 의미가 문 대통령이 양산에 갔고 양산에 감으로써 어쨌든 다시 부산을 중심으로 한 왼쪽, 사하 왼쪽에 그 벨트가 있고요. 또 봉화와 양산을 잇는 벨트. 이런 전체적인 어떤 그림으로서 어느 정도는 선방할 것이다라고 민주당은 생각을 했을 텐데 이 부울경을 한꺼번에 빼앗김으로써 앞으로 민주당의 어떤 그런 지형 당권 투쟁에 있어서 이 부분이 뼈아프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몇 석을 우리가 빼앗긴다 이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민주당으로서는 이걸 복원하지 않으면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플러스 알파 영남권의 어떤 분할 여기에 중원으로 넘어간다. 이런 지금까지 승리의 공식이 깨져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권 투쟁에 있어서 어쨌든 이재명 의원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의원이 나밖에 없다. 앞으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대권 잠재적인 대권 후보가 누가 있느냐라고 할지라도 안에서 할 수 있는 목소리, 영남권 분열은 사실상 당신이 책임지지 못했다라는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구도가 됐다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이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네. 국민의힘이 계속 지지율이 높았잖아요. 국민의힘이 잘한 거 없어요. 이슈 국민의힘이 이끈 거 아니거든요. 민주당이 계속 사실 분열을 일으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높았던 거고 이 결과도 어쨌든 야당 복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국민의힘도 개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도 국회 그 12년 동안 있으면서 늘 느꼈던 것은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것은 민심은 계속 변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 아주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거도 이제 최종 결과 또 기다려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의 경우는 이제 책임론이 불거지겠죠. 책임론과 함께 당의 개혁 문제, 그다음에 당권 투쟁 이렇게 갈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정말 민주당 당원 그다음에 또 의원님들의 두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건강한 야당, 건강한 여당이 서로 경쟁할 때 저는 그 의회 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있다 믿기 때문에 민주당도 개혁을 잘 해주기를 바라고요. 여당인 경우에는 정말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고 지방선거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여당의 경우에는 이번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윤석열 정부가 개혁도 잘하고 또 민심을 잘 얻어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한 단계 좀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계속 이제 지켜볼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네. 그런 개혁을 끊임없이 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무튼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든 후보들 애 많이 썼네요. 네. 네. 네, 지금 이제 경합 지역 세 군데를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현재 뭐 유리하게 전개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결과만 놓고 봐도. 네. 만약에 경합 지역 세 개를 다 잃어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민주당에 발생한다면 이건 뭐 완전히 호남 자민련 비슷한 그런 처지로 바뀌는 거죠. 2018년에 완전히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민주당의 위기 극복과 개혁 그리고 앞으로 향후 선거에 대한 대처 방안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 그것이 일단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이 결과대로 당선이 된다면은 이재명 후보의 태도에 많이 달려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0.73%의 패배를 제대로 해석을 해서 재출발하지 않으면 굉장히 시끄러운 방향으로 야당이 전개가 될 거예요. 이 정권 투쟁을 어떻게 극복해낼 것이냐가 지금 숙제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신생 정부로서 지금 대내외 도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잠시라도 또 오만에 빠지면 민심은 절대 머무르지 않습니다. 민심은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또 뭐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건전한 야당, 건강한 야당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나홀로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대표에 도전하겠다, 당대표에 도전하겠다고 나오면은 이건 불보듯 빤합니다. 이거 아마 야당이 굉장히 큰 내용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참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네네. 저는 국민의힘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압승에도 불구하고 낮은 투표율이라고 봅니다. 낮은 투표율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잘 새겨봐야 돼요. 국정 동료, 국정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라고 하는 것의 표시일 수 있다는 점을 봐야 된다고 보고요. 민주당이 오늘 경기에서 만약에 승리한다면 또는 연착륙이 그나마 가능성이 생긴다. 근데 경기마저 패배한다면 연착륙이 아닌 경착륙 속으로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밤 경기의 결과가 민주당의 향배를 가를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직 뭐 최종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제 그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이제 바탕으로 저희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 선거는 새 정부 출범 직후에 이제 치러졌습니다. 현재 이 분위기, 지상파 3사의 결과가 만약에 최종 결과까지 만약에 이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이제 동력에 이제 파란불이
켜졌다고 볼 수 있을지, 또 앞으로 그렇다고 해도 윤석열 정부의 숙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질문도 이종근 평론가님 순으로 이 질문을 마지막에 30초씩 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정부조직법입니다. 정부조직법을 지금 밀어놓은 것은 그러니까 야당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얻어야 되는데 정부조직법이 제대로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철학이 있었잖아요. 국정 철학이 작은 정부, 효율성 있는 정부를 못 만들 테니까 야당이 이번 기회, 그러니까 지방선거의 어떤 그런 그 결과를 통해서 정부조직법만큼은 뭐 여당의 협조를, 그러니까 집권 정부의 협조를 하는 쪽으로 일단 넘어가면 그 다음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첫 번째 과안건이 정부조직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지방선거가 끝나더라도 국회에서 민주당은 167석의 압도적인 다수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민주당하고의 또 협치 문제가 굉장히 여전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의회 민주주의를 잘 살리면서 그 민주당의 야당의 그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은 여전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뭐 협치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걸 위해서 이제 여야 관계가 제대로 풀려야 되는데 이게 좀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각자의 길을 가려고 할 것 같아요. 하여튼 민심은 머무르지 않으니까 협치를 해야 되고, 특히 대내외 도전이 지금 굉장히 심합니다. 이 파고를 같이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숙제라고 봅니다. 네. 민주당이 대선, 지선, 총선 압승했어도 부동산에 무너졌습니다. 결국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부동산이나 물가 문제, 이 민생 문제를 협치로 풀지 않으면 또다시 여든 야든 다음 선거에서 심판받을 수 있다. 이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분석과 향후 전국 전망까지 오늘 네 분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모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올해로 8번째를 맞는 지방선거, 정치권을 향해서 많은 숙제를 던져줬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성적표를 받게 될 여야의 표정은 또 엇갈릴 텐데요. 무엇보다 다양한 민심이 반영된 결과인 만큼 투표에 담긴 유권자의 기대와 열망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의 삶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지방선거죠.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앞다퉈 이런저런 공약을 내놓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모쪼록 유권자들과 약속한 공약만큼은 반드시 지키는 지역민을 대변하는 진정한 일꾼들의 활약과 성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밤이면 당선인 윤곽이 하나 둘씩 이제 확연히 드러나게 될 텐데요. 여야가 사활을 건 총력전을 펼친 6.1 지방선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방송이 특집으로 보내드렸던 2022 지방선거 민심의 선택,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